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13주차 강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조선시대 경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본 거는 조선 후기 상황이죠. 대체로 한 18세기, 19세기 이야기였었는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름의 그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성리학적 세계에 맞는 또는 이념에 맞는 어떤 그 사회를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일종의 발전, 경제 성장도 있었고 경제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그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그런 사회였다. 보통 이제 숙종에서 영종조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 18세기, 그러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말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럴듯한 그 사회가 구성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할 때 뭔가 18세기에 18세기 경제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있었다. 네,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발전적 시기라고 한다면 발전기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그 경영형 분홍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농사회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경영형 분홍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맹아, 자본주의의 씨앗이 이미 18세기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요맨이나 그 젠트리 계층에서 생겨난 그 자본주의적 차진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량적인 뭐 여러 가지 그 토지 계량이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자본주의적 차진농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영국사의 농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조선에도 있었다. 그래서 제 자본주의 어떤 씨앗이 이 저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발현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재적으로 그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일종의 과정으로서 조선 후기가 그런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사회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발전기에는 그야말로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자본주의로 비약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저 경영형 분홍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농사회론자들은 이렇게 경영형 분홍 그러니까 상층농이라고 하는 게 그 18세기에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지주들이 있긴 했지만 물론 이제 그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주들이었죠. 네, 지주들이었는데 직접 자기가 농사를 짓는 지주들이었습니다.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법이나 비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생산성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계층이 경영형 분홍, 네, 경영형 분홍이죠. 네. 분홍층이라고 해도 지주형 분홍이 있고요, 경영형 분홍이 있는데 여기 그 경영형 분홍은 그런 지주형 분홍 그냥 땅을 빌려주고 누군가한테 땅을 지주형 분홍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고 소작인 놈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소출 지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지주죠. 네. 그 지주형 분홍이라고 하는데 경영형 분홍은 직접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농법을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토지에서 경영을 하는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점점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분홍층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소농사회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할 상속제도였고 아무리 조선 초기에 큰 대토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자녀들한테 분할 상속을 했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1인당 토지 면적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소농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가 아니라 조그만한 토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농 사회론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조그만한 밭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료를 준다든지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그야말로 우리가 그 근면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소농이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러니까 근면을 통해서 근면혁명을 낳았던 그 시기를 이제 소농사회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18세기에 이 소농사회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 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경제거든요. 가정 단위의 아주 조그마한 밭대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소출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도 내고 그리고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그거를 좀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19세기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조선 사회가 해체되어지는 과정, 뭔가 경제가 굉장히 붕괴하는 시기거든요. 뭐 조선 사회 해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설명하는 게 이런 어려운 시절에 뭔가 이 19세기가 그 조선 시대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게 되고 19세기 말에 들어온 여러 가지 선교사들의 어떤 보고에 따르면 그야말로 집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못 살던 시기였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것에 집중을 했던 그 어떤 시민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영형 분홍이 19세기가 되면 일종의 어떤 시민 계층, 그러니까 그 어떤 근대적 그 유럽에서 주로 영국이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근대적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계층, 시민 계층, 부르주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18세기 경영형 분홍들이 일종의 시민 계층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밀란이랄지 또는 동학혁명 같은 걸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 사회를 개혁하자 19세기적 조선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시민 계층의 등장에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 그러니까 뭐 보부상이랄지 도고상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도고상인들, 그 송상 뭐 이런 그런 상인들이 상공업이 등장을
그래도 뭔가 착착 자본주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뭔가 근대화가 발현될 수 있을 만한 밑거름이 생성되던 시기, 이게 이제 이 시민들의 동학혁명, 동학운동 내지는 동학혁명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계기였죠. 네,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소농사회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 생태 위기가 결국 그 경제적 붕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환경 파괴는 곧 경제적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야말로 붉은 산이라고 부르는 그 나무에 그 산에 나무가 없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고 환경은 파괴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일종의 18세기의 발전기를 겪으면서 조선 사회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 폐쇄적인 어떤 경제를 운영하고 있던, 그야말로 조선 사회, 조선이라는 국가 내에서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폐쇄 경제적 상황 하에서는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토지가 넓지는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산골짜기 농업, 개간 농업이라고 그러는데, 개간 농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산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산골짜기에도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부족하고 그 인구를 부양할 만한 그런 면적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것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베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생태 위기가 오게 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일종의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인구를 뭐 조선 초기 한 600만 정도의 인구였었는데 이 당시 이제 1600만까지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나름대로의 이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 멜서스의 덫이라고 하는 인구 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형 분홍설이나 시민사회, 시민의 등장 또는 뭐 상공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그 근대적인 맹아론, 자본주의 맹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는 뭐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내재적 발전론, 조선은 내재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발전을 해서 결국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이 있는 반면에, 이런 소농사회론이나 생태위기, 그러니까 그 조선 19세기가 붕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들은 그야말로 그 자멸론이죠. 자멸론. 네. 자멸론입니다. 일종의 조선 사회가 자멸로 향하고 있었다. 스스로 그 자체의 체제 그 자체가 모순에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자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뭐 대비되는 주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 사회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뭐 조선 사회든 오늘 이야기할 뭐 일제 식민지 상황이든 사실 그 경제사적으로 뭔가 정립된 어떤 하나의 통일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아직은 지금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입장들 또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그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라고 서로 대립되는 논쟁점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 19세기의 어떤 해체기 또는 붕괴, 조짐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망하죠. 네,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점이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조선 사회가 이제 해체되는 그 과정을 정치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일 텐데 그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조선 왕조가 붕괴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지성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의 부재. 그러니까 어떤 권력,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하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자가 뭔가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지성인들이 그야말로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사회를 그 순탄하게 개혁할 수 있는 뭔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됐었어야 되는데 그 지성이 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못했던 사회가 바로 이 조선 말의 풍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저기 보시면 고종이 1863년에 즉위를 하죠. 네, 하게 되고 그야말로 47년 동안 그야말로 그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결국 1910년에 그러니까 10년의 식민지 사회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게 1876년에 개항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개항이라고 하는 사건, 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개항이 굉장히 늦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개항이 늦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물론 세국이라고 하는 측면도 대왕군의 세국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 유럽에서 발현된 어떤 그 문명, 새로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세기를 그야말로 전 세계 19세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시절 그리고 영국적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 제국주의죠. 네, 상업적 제국주의이고 그 많은 나라들과 그 교역을 하기 위해서 개항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영국을 위시해서 여러 유럽 열강, 서구 열강이라고 부르는 열강들이 그야말로 개항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게 우리나라죠. 네, 극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개항이 굉장히 늦었던 그런 상황이죠.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개항을 하게 되고 일본도 이제 1850년대에 들어서면 페리 제독이 들어와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네, 그래서 강화도 조약 1조, 네, 강화도 조약 1조에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그렇게 천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양복은 사신을 보내고 수도에 머무르게 한다. 사신을 수도에 머무르게 한다. 뭐 이런 이게 2조 등등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우여곡절도 처음에 이제 명치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근대화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명치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죠. 그야말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이 복고가 되고 천황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장군들이 다이묘 내지는 쇼군들이 이제 막부 정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근대화를 위해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복고시켜서 천황제 국가가 됩니다. 네,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조선과 외교적 문제를 낳게 되거든요. 네, 조선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알립니다. 자기들이 천황제 국가가 됐다,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죠. 천황이 모든 외교적 문서에 그뭐 사인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자, 새로운 형식적으로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죠. 네, 조선 사회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 예전에 국제 질서에 맞추어서 국제 관계 또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인데 조선은 그야말로 중국을 어, 중국의 책봉 관계에 있는 국가죠. 네, 책봉 관계에 있는 국가고 왕이 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국의 황제가 책봉을 해야 되고 일종의 군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그야말로 큰 틀에 있어서는 중화주의 적 국제 질서 속에 있었는데 일본이 천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니까 그걸 이제 인정할 수가 없죠. 황제는 중국 황제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교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외교적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일본과 한국 간에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외국 사신들이 와서 뭔가 그 새로운 천황제에 대해서 알려오니까 뭔가 외교적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 알려오니까 천황에 의한 외교 관계는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일본과 조선 간에 뭔가 외교적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정한론이라고 나오게 되죠. 네. 조선이 일본을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정한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그 그런 그 일본과 조선 간의 이런 마찰을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게 아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화주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직감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저 서구와 가까운 뭐 티벳이랄지 신강이랄지 이런 뭐 베트남이랄지 이런 그 책동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 12개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도 이제 중화 질서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중국이 어, 그 일본과 한국 특히 이제 일본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정한론 그러니까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죠. 청이 조선한테 제안을 합니다. 일본과 제안을 하게 되고 일종의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권유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제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면서 아까 이조의 양국은 사신을 보내고 수도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런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가 뭔가 이렇게 공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을 각 나라에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대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죠. 네, 대사들이 또는 공사, 대사 이런 사람들이 살게 되죠. 상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 그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 근대적 외교 관계라고 하는 걸 몰랐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이제 근대적 정신에 의해서 근대법적 정신에 의해서 그런 외교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뭐 조선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신이라고 하면 예전에 일본과 교류를 했던 통신사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고 수신사들이 일본을 이렇게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만나게 되고 견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는 거죠. 통신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거기 이제 일본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실제로 공사를 보내게 되는데 공사를 보내서 그 한양에 서울에 이제 그 상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은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신사를 파견해서 그 당시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가보개혁을 리드하던 그 어떤 총리였죠. 내각 총리였었는데 나중에 근데 이 당시 이제 수신사로 파견이 됩니다. 예, 파견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1880년에 파견이 됩니다. 1880년에 이제 수신사가 파견했는데 이 당시 이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준원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 와 있던 그 중국의 외교관이 준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입수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조선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그 위협의 주체는 러시아다라고 쓰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곧 러시아 세력이 동진을 해오게 되면은 조선이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그 러시아라고 하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청나라가 조선과 중국이 그야말로 더욱더 긴밀하게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조선 책략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수신사 파견을 통해서 김홍집이 입수한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세계가 무엇인지 또는 중국이 무엇인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각이 생기게 되고 이 수신사 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부를 접한 그 조선의 관료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파견 1880년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일본으로부터 오는 공사가 파견이 되게 되고 새로운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위해서 상주하는 뭐 일본 그 공사들도 상주하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대적 외교 관계를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우리가 이제 파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그 군신 관계, 그러니까 중화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붕괴되는구나. 조선도 이미 그 근대적 국제법 질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조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이 생기게 되죠. 네, 불안이 생기게 되고 그야말로 그 군신 관계, 조선과 중국 간의 군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선을 컨트롤할 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그런 불안을 감지하고 있었던 그 이홍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중국 청나라의 그야말로 그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감지하게 됩니다. 감지하게 되면서 그 호시탐탐 그 어떤 그 조선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굉장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네, 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게 터지잖아요. 그 이모군란 그러니까 그 99대가 신식9대와 99대의 마찰을 통해서 99대가 일종의 그 어떤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게 이모군란인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그 그 이홍장의 뭐라고 할까 그 밑에 있던 신하 가신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홍장의 부하라고 볼 수 있는 마건충이 그야말로 군대를 데리고 중국이 아니라 그 조선으로 바로 군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네, 군대를 보고 들어오고 그야말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네, 진압을 하게 되고 들어오는 명분은 중국의 황제가 책봉한 임금이 지금 감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그 중국 황제가 책봉한 그 임금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군대를 파견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명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군대를 다른 나라 군대가 남의 나라 영토에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군대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야말로 그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조선 사회의 여러 지식인 계층이나 이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조선 책략, 수신사의 파격 또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체계 입수 그럼으로써 중국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근대적 또는 근대 국제법적인 어떤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 의식을 가진 나머지 어떻게 하면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 어쨌든 외교권을 장악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 어떤 중화주의적 국제 질서를 강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적어도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마건충의 군대가 진입하게 되고 그 대원군을 이제 중국으로 압송하게 되고 민비와 고종이 그런 복권이 되게 되죠. 네, 복권이 되게 되고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그 중국의 외교 고문이 독일인 출신의 중국 외교 고문이 파견됩니다. 그 사람이 멜렌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멜렌드로프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됩니다. 외교 고문뿐만 아니라 재정 고문 역할도 해요.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고종이나 민비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을 복권시켜 준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군대가 조선에 그냥 아무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렌드로프를 그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예전에 뭐 그 중국과 그 조선 간의 어떤 그 군신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종의 외교 고문 내지는 재정 고문으로서 들어온 멜렌드로프가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붕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야말로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정 그 조선 왕조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재정이 파탄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당호존이라고 하는 화폐를 이 멜렌드로프가 만들려고 하자 그 중국에 의해서 지금 완전 종속적인 관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여러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의 지배계층이죠. 노론 세력의 젊은 자제들이 그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84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멜렌도로프의 당호전 또는 당호전 발행에 굉장히 반발하거든요. 이 노론의 자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옥균이랄지 서광범이랄지 서재필,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노론의 자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호전 발행에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비랑 엄청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한 걸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중국이 이미 군대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중국 군대가 들어와 있었고 중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게 되고 멜렌드로프보다 더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원세계죠. 원세계가 그야말로 내정 간섭에 준하는 뭐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원세계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중국의 그 총독이 파견되듯이 파견되게 되고 뭐 거의 그 조선의 왕과 동급 그러니까 거의 내정 간섭에 이르게 되는 그 원세계가 들어오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내정 간섭을 하게 되니까 고종이 이제 그야말로 4대 관계 또는 중국과의 군신 관계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게 되고 중국과의 군신 관계 또는 4대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싫은 겁니다. 원세계가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하니까 싫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력에 의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구례의 어떤 4대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력과의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요런 상황이 있을 때까지 중국은 부단히 조선을 어떻게든 중국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청나라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가받기 위해서 뭐 미국과도 미국 또는 영국 뭐 이런 나라와도 조선과 미국, 조선과 영국 간에 여러 가지 조약을 맺기를 합니다. 그 조약의 목적은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권유를 해서 중국이 중매를 해가지고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과도 그 당시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특히 영국이 국제 질서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이 노린 것은 그 조선이 중국의 종속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고종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붙게 됩니다. 러시아에 붙게 되고 조로밀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러시아와 이렇게 연대를 해서 심지어 공동 영합 그러니까 러시아와 조선 간에 그 약속을 하기로 공동 연합군을 창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까지 하게 되거든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항을 계속 찾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거 19세기 중반기에 일어났었던 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크림반도 주변에 그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 흑해 지방의 어떤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까지 벌이면서 그 크림반도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은 사시사철 얼지 않는 그런 땅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까지 벌이게 되는데 그야말로 영국 세력에 의해서 그게 막히게 되죠. 네, 막히게 되니까 새로운 부동항을 찾아서 이렇게 동쪽으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극동 지방까지 동아시아 지방까지 오게 되는데 그런 부동항에 혈안이 돼 있던 러시아한테 공동연합군을 장설을 하고 서로 뭔가 상선이 오가고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동연합군을 창설을 하자. 군함이 그렇게 정박할 수 있잖아요. 하자라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네.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진하는 것을 우려했던 러시아가 그 크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그 영국 세력이 그거를 이제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면서 결국에는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산항이랄지 마산항이랄지 이런 그야말로 부동항을 찾아 헤매던 러시아 세력이 남하하는 것을 극도로 그 당시에 뭐 19세기라고 하는 건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제 거문도에 그 군함을 정박시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 전후 사정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이 러시아랑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 공동연합군을 창설하고 있다. 이런 뉴스라고 하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만약 조선이 러시아에 점령당한다면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런 뭐 여러 가지 갑신정변의 실패랄지 조로밀약 같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사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것이 친일 세력이지 않습니까? 친일 세력. 그러니까 일본에 친했던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뭔가 일본적으로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김옥균 내지는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내 지식인들도 뭔가 그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조선이 뭔가 근대화로 치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좌절되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러시아와 붙으려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일본 근대화의 가장 그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1885년에 이미 타라론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서구열강과 대등한 위치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이 일본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아시아를 탈피하자라고 하는 타라론이라고 하는 걸 이미 이때 1885년에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1885년부터 그야말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고 그야말로 군비를 엄청나게 확충을 시켜서 제국주의 국가가 되려고 서구 열강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이제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근대적 군대를 창설한 사람이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익선론이라고 해서 그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선이 조선을 그 일본의 이익선, 주권선 말고 이익선, 그러니까 주권선이라고 하는 건 영토죠. 일본의 영토가 주권선이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뭔가 이렇게 조선이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일본과 조선이 조선이 일본에 복속되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뭔가 이익선을 끊게 되는데 그 이익선에 조선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89년이었죠. 그래서 이런 조로 밀약 그리고 갑신정변의 실패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이 타라론이랄지 아니면 이익선론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조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열띤 논쟁 또는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고 1889년에 명치 유신이 완수가 됩니다. 명치 유신이 이때 1889년에 완성이 되게 되고 명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게 되죠. 명치 헌법이 제정되게 되고 그야말로 이때부터 급속도로 군비를 증강을 시켜서 청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일본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품게 됩니다. 일본이 야심을 품게 되고 그야말로 타나론,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 서구 열강과 또 대등한 위치를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그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가보게요.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그 옛날 수신사로 갔던 그 김홍집 내각을 위시해서 그야말로 한국 사회도 근대적으로 스스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1894년부터 96년까지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최후의 개혁입니다. 조선 사회 최후의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청일 전쟁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에 대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동반도와 관련해서 청과 러시아 사이에 강화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점령을 하게, 그러니까 그 일본이 점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방해한 것이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안 된다. 요동반도를 일본이 영유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거는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뭔가 이 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러시아가 국제 질서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가 여기에서 이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 세력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그 러일 전쟁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일본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타라론적 생각을 가진 이상 러시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눈에 가시였고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이 되었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은 불가피하다.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간파천이라고 해서 고종과 그 왕세자가 그야말로 그 러시아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간파천을 하게 되고 러시아 세력에 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는 대한제국을 이야기하게 돼요. 대한제국을 성립시키게 되죠. 대한국인데 대한국이라는 국가인데 이제 황제가 지배하는 국가다 해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건데 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